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이정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연 비판을 막은 자는 누구인가? NGO 운동에 주눅이 든 법원과 대한민국의 정의입니다. 월간조선 6월호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팀장을 2년 전에 했던 걸로 아는 김정남 박사의 논문을 분석한 박기석 기자, 젊은 기자의 글이 실렸는데요. 이런 문장이 눈에 띄네요. 소녀가 관원에 끌려가 하루 수십 번씩 폭행당했다는 전형적인 각본은 다양한 경험의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억압과 피해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사회의 기대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정형화된 증언이 한번 나오다 보면은 그걸 따라서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활동가와 일부 피해자 간의 이러한 대응 차이에는 계급적 차이가 놓여 있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지식인 활동가는 오랜 세월 빈곤한 삶을 영위해온 생존자들과는 너무 다른 계급적 배경을 갖고 있다. 네, 저는 본질을 찌른 것 같아요. 이영수 할머니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세 번째 기자회견이죠. 자꾸 언론은 두 번째라 그러던데 대구에서 4월 달에 한 번 했었고 5월 달에 초에 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 다시 또 한 거죠. 네. 그건 뭐 잘 아실 거고요. 30년 동안 속을 만큼 이용당해 왔다. 네. 15개인이 들어온 거는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연이 독점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점이 문제입니다. 독점 자본주의는 문제죠. 네. 독재가 문제죠. 네. 사회주의에서 시민 권력이 독재를 하면 문제죠. 네. 부와 국민 여론을 좌지하는 정치 사회적 권력이 됐다. 정의연이. 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도 물론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는 정의연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로 봤는데 정의연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권력자 행세를 했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정대협과 정의연은 조직이 성장했으나 그리고 관련 관계자들은 정치권에 진출했으나 뭐 지은희 여성부 장관, 이미경 국회의원 지내신 분 있고 또 이번에 누구죠? 윤미향 당선자도 나오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무런 성과도 물론 아무런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성과를 얻지도 못한 채 소멸돼 가는 상황이다. 이게 뭡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고 주객이 전도된 거고 영어에서는 웩더도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김정남 박사가 2004년도 7월 달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 활동을 중심으로 이분은 정대협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존자와 활동가를 면담해서 수요 집회도 참석하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대협은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자신들이 제시한 답장을 거절한 피해자들을 배제했고 그러한 피해자들을 주변화하면서 그들을 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질을 찔렀네요. 그때도 눈을 딱 찌른 학자가 있었네요. 그걸 듣지 않았네요. 우리 사회가. 초창기의 정대협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습니다. 정대협이란 창구가 생겨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수치심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 분들이 정대협의 동료와 민족 감정 호소 전략 때문에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서게 되었다. 이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진행하면서 민족주의를 갖다는 게 이 민족주의가 문제예요. 예. 이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굉장히 내세워요. 특히 반일 민족주의, 이용훈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얼마나 쫌스러운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 아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그러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민족주의란 거대 담론에 갇혀버려서 잊혀졌다 이겁니다. 이거는 인권 침해란 얘기죠. 정대협 활동은 국제적으로 크게 호응을 얻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관심을 얻었지만 국내에서는 관심과 지지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리고 소수의 개인과 단체에 의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상당히 관념직이었다. 예, 저랑 같은 입장이군요. 저는 문재인 정권에 계시는 분들 이념주의자로 보는데, 네. 제가 기자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딱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미리 선입견 갖고 판단하지 마자. 가서 제가 평소에 보수주의더라도 가서 딱 봤을 때 이거는 일로 갈 게 아니구나 하면 절로 가자. 진보로 가자. 진보로 갔다가도 보수로 가자. 이게 제 하나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제 취재 한 32년 한 경험입니다. 근데 자기 관념에 맞춰서 거꾸로 꽤 맞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제 키가 좀 큽니다. 180이 좀 넘는데 제 키가 크다고 침대에 맞춰서 제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죠.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 관념주의자들은 관념 틀에 사실을 꽤 맞춰서 긴 건 잘라내고 모자란 건 느려버립니다. 이게 조작입니다. 이 정부가 이걸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훈 의원이 또 하찌야 마유미 사건 꺼내면서 뭐 조작 아니다 뭐 이런 헛소리 하시는데 저도 여기 대해서 한번 기회 되면 바레인 경찰 보고서까지 인용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관념주의자입니다. 네. 서른 의원. 네. 참 답답하신 분들입니다. 이 소녀상은요, 수요집회 1000회째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했죠. 네. 소녀는 누구를 모델로 한 건가요? 아주 딱 소녀상에 나오는 바람에 고정관념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갔구나. 또 이게 손도 못 대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지금 와서. 부산에서 한 구청이 소녀상 철거하려고 했다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 철거하는 게 맞죠. 근데 꼴 역풍을 맞았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안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관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NGO 하시는 분들 이건 알고 하세요. 민주주의 주장하면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다양한 그리고 복합적인 경험을 단순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상을 세움으로 해서. 이게 바로 조작입니다. 상징 조작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도 광고를 할 때 어떤 상징 조작을 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운동 시합할 때 뭐 이렇게 상징을 만들어서 하는 건 있지만 그건 그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렇게 사회 운동으로 가게 되면 이건 조작이죠. 네.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잔인성과 강제성은 부각되었다. 그리고 위안부 범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반대로 피해자들은 순결성, 무력함, 순진함, 무고함 등을 갖춘 피해자상으로만 강조되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되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한 면만 강조됐다는 거죠. 다른 면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사회로 갔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의연이 정대협이 이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2000 몇 년도죠? 4년도에 김정남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박사학위 논문이면 두려움도 많을 텐데 이런 지적을 딱 해놓으셨군요. 네. 피해 사실을 증명하며 일본을 국내에 고발하는 주체로 나선 위안부 피해자들이 점차 객체로 소녀상 틀에 어긋나면은 벗어나는 거죠. 주변부화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소녀상을 만들기 전인 아시아 여성기금 논란이 일면서 그 논란의 연장선에서 소녀상을 정대협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운 거죠. 네. 위안부 소녀는 이런 사람이라고 딱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 다음 그거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아시아 여성기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거둔 성과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이 정부 예산이 아닌 자기네 성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피해자 1인당 위로금 200만엔, 의료비 300만엔, 토탈 500만엔이죠.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타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내놓고 치유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망하신 분에게는 2천만 원, 생존자에게는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생존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배 정도 많은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킨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이분께서는 2016년 7월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시켜버렸죠. 그때 여성부가 이렇게 딸랑딸랑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줏대가 없어요. 자꾸 장관의 정치인을 임명하니까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딸랑이들.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설립했고 피해자들에게 치유금 수령을 종용했다라는 이유로 여성부는 옳습니다. 옳고요 해줬답니다. 이런 부처 필요한가요? 자, 그 직전인 이 재단을 없애기 직전에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하고 10억에는 돌려주고 한국인들이 100억 원을 모집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대협과 통합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7월에 문재인 정의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차 정형화가 되고 관념화되니까 다른 피해자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되었죠. 민주주의가 억압된 겁니다. 그리고 정대협은요, 일본 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라고 했고 위안부 활동에서 배제시켰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NGO가 정부 활동을 합니까? 지가 뭔데? 이게 국가냐? 이건 국가냐? 이게 NGO냐?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나와야 되죠. 윤명씨, 당선자님, 정대협은 자신들의 원칙을 절대선으로 이겼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해결 방식은 거부했고 아시아 여성 기금의 위로금은 더러운 돈이라고 비판했다. 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를 통해서 왜곡된 선택을 피해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불신의 씨앗이 배태됐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깊어졌다. 정대협의 민족감정 호소 전략 덕분에 막강한 대중 동원력을 갖게 됐지만 정의연 대중은 일본의 잔인함에 분노할 뿐 늙고 병든 위안부 할머니의 삶에는 무관심해져 버렸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대협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그분들의 남편은 뭔 일을 했죠? 그런 분들, 주사파들이 많은 그런 조직들이 나와 설치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인데 그런 사람들이 설치해야 되는 사회를 허용해야 됩니까? 처음 7명의 기금수성, 아시아 여성기금 소식이 알려지자 활동가들은 즉각적으로 국민기금이 공작을 했다. 밑도 끝도 없이 공작이라고 비난을 합니까? 또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공작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할머니들은 위축이 돼서 또 그 받은 사람들은 굴욕스럽고 그러니까 점점 갈등이 커져서 그 결과가 이영수 할머니의 이런 폭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석복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기금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나이 먹고 죽어간다. 아무데고 맞아주는 돈 받아서 쓰고 죽겠다. 나도 돈 좀 쓰고 죽고 싶다. 가난은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배고프면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정의연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만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 재난기금 주니까 선거 결과가 확 바뀐 것처럼 돈은 정말 셉니다. 돈은 원한이 맺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받지 못하도록 정의대협이 소문을 퍼뜨려 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고 말이야. 그거 받으면 더러운 돈이나 화양년이다. 이런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하더라고. 이런 석복순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상당히 지식인 와다 하루키, 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할머니들의 행동이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입박한 것이냐. 와다 하루키가 심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식으로 단죄할 권리는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대협은요. 민주주의를 위반한 조직입니다. 줄세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조직에도 줄세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권력화의 시작인데, 독재의 시작인데, 제가 그거 보게 되면 제가 대충,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줄세기예요. 자기 편만 들고. 근데, 아시아 여성기금 기금에 대항해서 시작한 정대협 시민 모금은 시원치 않았어요. 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1차 모금, 2차 모금 해갖고
1인당 350만 원, 410만 원밖에 못 줬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로 6천에서 7천만 원, 아까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데 조금 더 많았네요. 거기 당연히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대협이 정부한테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합니까? 나쁜 사람들. 그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150만 원을.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 기금을 받지 않는 각서를 받고. 그리고 정대협은 위안부 할미자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령한 이후의 상황을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자기 조직의 존속과 운동 동력이 상실될 것에 대한 위기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직업적 운동가지. 조금 더 나가면 직업적 혁명가가 되는 거고. 네. 어떤 사람들에게 기생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NGO가 정부를 빨아먹는 겁니다. 네. NGO가 민중을 빨아먹는 겁니다. 네. 우리의 주석파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많이 존속해 왔어요. 재벌 돈 빼먹고. 아주 그걸 자기는 재능이라고 많이 자랑해 왔었죠. 이 김 박사께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 조직의 두려움을 A, B, C, D라고 표현했네요. D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정대협의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생존자들이 국민기금을 수령할 경우 할머니들은 흩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위안부 운동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D라는 사람이 이니셜도 밝히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개인 피해자와 인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2004년에 이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네. 그 또 한 분의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은 이 잘 안 돼요. 특히 운동권 출신들은. 박유하 교수는 또 다른 박유하 김정남 박사 두 분은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박유하 교수 마침 이제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세종대 일문과 교수를 했는데 정의연이 지지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운동 자체였다. 참 신랄한 제목이죠. 정의연 운동은 세계적이 되었지만은 할머니들은 그 에너지만큼 그 에너지의 분량만큼 소외됐다. 수천 명을 동원했던 김복동 할머니의 거대한 장례식이 바로 그 상징이다. 이 할머니가 내놓은 돈은 장학금은 누가 받아갔나요? 운동가들이 받아갔지 않습니까? 운동이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운동이 종교가 됐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소녀상이 강조됐습니다. 관념이 만들어지고 이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위안부 연구와 운동의 중심에 선 이들은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거기 사업이 자기 운동, 종교가 된 거죠. 객관성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믿는 거는요, 이들이 믿었던 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죠. 팩트를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구나 이런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유하 교수께서 얘기했어요. 박유하 교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일본에 유학 가서 게이오기 주쿠 대학에서 학사를 받았고 와세다 대학에서 석박사를 한 일본 문학가입니다. 일본 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오사라기 지로 논단상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분이 주로 이제 일본 작가들의 걸 많이 번역해 왔는데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목은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 이런 거고요. 화해를 넘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뭐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입니다. 이 제국의 위안부는 우리 쪽에서는 하도 뭐 문제작이었기 때문에 많이 못 봤는데 일본에서는 큰 관심을 끌어서요. 15년 7월 달에 마이니치 신문이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상 특별상을 받았고요. 또 그해 11월에는 일본 언론인 출신으로 일본 총리를 지낸 이시바시 단잔상을 받았습니다. 네, 일본서 이게 더 주목을 끌었네요. 20년을 끌어온 위안부 문제를 분석한 글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냉전을 넘어선 동아시아의 미래를 향한 문제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다룬 책이었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재구성하는 기억의 투쟁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요점인 거죠. 기억의 투쟁. 그리고 위안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와 갈등을 조장하는 구조로
제국과 냉전에 주목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동아시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쓴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사회학자들이 구조주의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박유하 교수가 인문학자인데 하셨네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학자 뭐 하세요? 우리 김정남 박사님 제외하고. 그래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같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의 이미지처럼 일본 순사나 군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여성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평균적인 것은 아니다.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가난을 극복하고자 조선의 업자나 지인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여성이 더 일방적이다. 즉 딸을 파는 사람도 많고 그게 오히려 일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책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겠죠. 이걸 자꾸 소녀 만들어 놓고 착한 예쁜 억울한 소녀, 물론 억울합니다. 근데 일방만으로 왜 강요하냐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박 교수는 위안부나 한국군 위안부, 6.25 전쟁 때 한국군도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위안부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 있었던 양공주 문제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소송을 당했죠.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이 제국 위안부가 자신들을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매도했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 출판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교수는 페이스북에 할머니들이 내 책을 오해했다. 이 책으로 인해 상처받은 할머니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 라고 했지만 이거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건 이야기였죠. 그 때문에 권력하던 할머니도 계시다. 나에게 소송을 건 할머니 중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몇 안 되는 분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16년 1월에 일본 갔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소송 거신 분들이겠죠.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국의 위안부 해당 부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드렸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다. 그런 얘기겠죠. 박유하 교수는 이런 걸 써놨어요. 병사는 분명 위안부의 관계에서 가해자임을 면할 수 없다. 본인도 위안부보다도 권력자라는 걸 알고 가해를 하는 거겠죠. 병사. 그러나 내일이면 죽을 줄 모르는 운명 앞에서 그들이 따뜻한 하룻밤의 위안을 원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것인가. 병사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물론 그들의 그런 심정이 남성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전쟁터로 떠민 국가만이 아니다. 네. 제국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 군인들을, 조선 남성들을 전쟁터로 몰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보낸 주체는 국가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건 그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자신을 지켜달라면서 젊은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낸 거는 후방에 남은 일반인,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여성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까? 네.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젊은 남성들을 보내고 그 남성은 내일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와서는 한쪽만 책임지라고 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박유하 교수가. 근데 이제 이게 명예훼손이 되고 뭐가 되고 소송이 되는 거죠. 한국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는가 하면요. 위안부 할머니를 호소를 받아들여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출판하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삭제판이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출판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삭제판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나오는 삭제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는요. 2016년 1월에 판결이 나왔는데 위안부 할머니당 한 분께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네요. 그에 따라서 월급을 악류당하게 된 박 교수가 인터넷에 무료로 책을 배포하게
걸로 대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재판이 또 열려서 17년 1월 25일 네, 이때가 다 언제입니까? 이 정부잖아, 이 정부. 이 정부가 17년에 그렇죠? 예, 이 정부죠. 이 정부 출범하기 직전인가요? 좋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줬습니다. 이 정부 출범하기 직전이군요. 네. 그러나 그해 10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시 1,000만 원의 유죄를 때렸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되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일본의 지식인 54명이 15년도 11월 달에 박 교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아사히 신문 와카미야 요시부로 아시면 굉장히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고 아주 점잖은 분이죠. 일본의 페미니스트 여성 사회학자인 우에노 치즈코 그리고 그 93년에 고노다마 미야나다라고 했던 고노다마를 발표했던 나중에 일본 국회의장이죠. 중요한 의장을 했던 고노 요헤이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했던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그리고 그 유명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오코노코이 마사오 게이오드 명예교수 이 학자분도 한국학 개척자죠. 이분도 박유하 교수 지지 성명을 하는데 서명을 하셨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한국의 지식인들도 박 교수를 지지해 줬는데 유시민 선생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세화 진보정당 대표, 고정석 작가, 고래가 그랬어를 냈던 김규왕 씨 등 이런 분들 191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해 줬네요. 박유하 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진보 세력하고 또 정대협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현재 박유하 교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용수 사건, 할머니 사건 터졌고 윤미향 비리 사건 터졌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원은 다시 또 판결을 바꾸면은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은 때로 주인을 배반한다. 굳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작정이 아니어도 기억이 잘못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팩트로 알고 있었던 기억 속에 넣고 있던 것들이 의외로 틀려갖고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기억이 나를 배반합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배출한 정의기억연대는 그래서 용감하다. 왜? 정의기억. 자기네 조직 이름에 기억을 넣어놨거든요. 기억에 의존하니까 용감하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시니컬하게 비꼬셨네요. 명칭에 정의수호도 정의회복도 아닌 정의기억이 들어가 있다. 내 기억도 다를 수 있는 판에 심지어 연대에서 정의를 기억하라는 소리와 같다.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은.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7년 말에 결론 지었다. 피해자 중심으로 하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태스크포스가 결론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원은 물러나야 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적절한 사과에 동의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데 민족적 자존심을 내서 막는 정의원의 태도는 도리가 아니다. 김순덕 대기자가 딱 지적했네요. 그럼 박유하 교수 주장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명예훼손? 학자가 자기가 연구해서 이런 발표하는 거에서 일일이 이렇게 태클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말 못 나오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는 겁니까? 일본은 73년도에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 시절에도 제가 그 샌달 기자가 썼던 그 책을 찾았습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책을 일본은 냈던데 대한민국은 일본은 그 정도로 어디 갔나? 저 책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갑자기 안 나오네. 일본 기자들은 그 정도로 찾아내는데 대한민국은 이것도 못하고 전체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정의연? 이게 문제죠. 문재인 정부 이게 문제죠. 이게 민주주의 하자는 겁니까?
어떤 다수결 뭐 이런 거 핑계로 시민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 종군 위안부라처럼 아주 얇은 책이 있었는데 갖다 놨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죠. 73년도입니다. 73년도. 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이렇게 후진 사회인가요?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우리 여성계에서도 이미 이렇게 여러 학자분들이 따끔한 지적을 했으니 다양성 있고 그리고 공정한 여성학이 나오면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